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보셔야 돼요. 자, 사업시행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획을 이름하여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공급 계획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 그래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이 돼야지 어떻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본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사건은 모두 넘어가지만은 자, 공법적 규제는 어떻다?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걸 이제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모든 권리공개가 이전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이제 검토할 텐데, 일단 첫 번째 못 외워요. 이런 것들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해서 이제 때려 보시죠. 건물 짓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이다. 이제 감만 잡는 거야. 토지용계,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건설 계획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게 몇 층, 몇 평짜리 뽑을 것인가, 이런 게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자, 저거 있었죠. 놀마자, 구세화수, 타거당 있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주민 이주 대책이라고 하는 거. 자, 쫓아내야 되죠. 세입자의 주거 대책 등 이런 것들도 바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이다. 뉘앙스만 보시는 거야. 쫓아내고 집 짓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범죄 예방 대책.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 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통학로가 됐을 때 아이들 통학로 확보해라. 이런 것이 바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범죄 예방 대책,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 된다. 뉘앙스만 가능해. 건설 계획이라는 게 뭐가 된다? 사업시행 계획이 되게 된다. 자, 한편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할 수 있다.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다 때려 부시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때는 뭐라고요? 자, 일부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나오게 됩니다. 큰 이슈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사업시행 계획서를 확정하는 과정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된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이 지정 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이때는 정비사업의 100분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7년 동안 숫자 가지고 드물게 답을 뽑았던 거 듣고 버릴 건데, 이건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국토계획법에서 이행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행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이행보증금 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된다고? 자, 이러저런 필요가 있을 때 조건부를 허가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했을 때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으면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믿을 수 없으면 어떻다? 돈 내야 된다. 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기억하실 게,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개념 나옵니다. 건축법을 가서 가게 되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공사비 1% 범준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 30회 때 나왔던 쟁점이고요. 거기서 아직 안 나온 주제, 토지, 주택, 공사 이런 애들은 어떻다?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달리 얘기하면 정비법에서 이 사람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거, 재개발 등에 있어서 지정개발자, 그 지역 지주를 의미합니다.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는 공사비 20%까지
어떻다? 바로 소위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야 된다. 사고 안 나면 나중에 돌려준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게 이제 한 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25회 때가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 드물게 답이 됐던 주제. 자,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뭐와 연계가 되어 있냐면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분들이 문제가 된다. 쫓아내야지 어떻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이 나갈 데가 없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가건물 같은 걸 지어서 사람들 좀 쉴 수 있게, 자, 공사 기간 중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을 임시 거주시설. 누가 작성해? 사업시행계획서, 바로 조합사, 시행자가 작성을 하죠.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조합이라고 하는 건 산타클로스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이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 신청을 하면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료 대부로 면제. 그럼 이제 시험에 자, 답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주제야. 자, 이 국가 지자체가 이 문제에 지금 이제 임시 거주시설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의 키워드예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기회가 넘어가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 3자, 이 사람도 좀 예측 가능성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답이 아니고요. 뒤에서 쪽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다? 답을 뽑는 주제가 바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 이 정도가 사업시행 인가 등에 관한 쟁점.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관리청계획, 공급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리청계획 파트가 좀 버거워요. 버겁다는 게 뭐냐면 이 앞쪽 얘기는 거의 출제가 요즘에 안 돼요. 요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관리청계획 파트에서 이론상 최대 2문제를 구성을 할 수 있다. 보통 한 문제를 구성을 하는데 요즘에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청계획 인가에 따른 효과, 여기서 주된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되지 않는 주제, 최근 문제에서는 7년 동안은 거의 구성을 하지 않는 주제 가겠습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게 뭐라고요? 앞에서 환지처분과 비교를 하셔야 돼. 우리가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거, 땅을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은 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파트를 누구에게 분양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조합인 시행자가 아마도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텐데 그 기준, 자, 일단은 지상권자에게는 어떻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자에게는 어떻다? 분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토지 등 소유자 얘기할 때 재개발에 있어서 머릿수를 셀 때 토지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자, 대표는 한 사람을 뭘 본다? 토지 등 소유자를 본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능 때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지상권자는 유령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자는 어떻다? 유령 같은 존재다. 그래서 얘는 없는 거로 치더라도 전혀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없는 거 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분양 설계 23회 때 구성에 대해서 거의 나올 가능성 낮은데요. 이 분양 설계에 관한 부분, 자, 이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고요. 분양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분양 통지, 일간 신문 등에 알리는 것을 분양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분양 공고나 분양 통지를 통해서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 날까지 어떻다? 분양 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럼 누구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이걸 수립을 하게 된다. 해서 날짜
어기면 그 사람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워낙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요즘은 거의 요즘이 아니야 10년 넘었어. 이런 주제가 나온 지는 이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특례라고 해서 자,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생기고 땅 생기고 나무 생기면 어떻다. 또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분 쪼개기, 토지를 두 개로 쪼갰다라고 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쪼갤 수가 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예상했던 토지 등 소유자 대비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겁나 늘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이 개념이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기준으로 분양 신청 받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분양 설계에 있어서 기준일이라는 개념. 기준일이라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야. 정비구역 지정한 후 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 날을 뭘로 삼는다? 기준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일 이후에 땅 쪼개기 한 것, 지분 쪼개기 한 건 다 분양 신청 나가리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기준일을 전제로 해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다 지분 쪼개기야 해서 자, 분전증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분전증 들어가면 어떻다? 얘들은 다 자,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23회 때인가 24회 때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별로 포인트가 안 돼.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분전증이 있으면 어떻다? 기준일을 전제로 해서 이 공급계획,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가볼까요? 해서 한 필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다. 지분 쪼개기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가리 시킬 수가 있다. 똑같은 논리고죠. 자, 동일한 소유의 토지, 주택 등을 자, 각각 분리해서 소유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 각각 한 사람이다가 두 사람은 나눈다. 그럼 뒤에 지분 쪼개기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환이라는 키워드 나와 있네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저 소유자 한 명이죠. 이걸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어떻다? 지분 쪼개기로 보겠다. 그 다음에 증가 나와 있죠. 증가. 자세히 볼 거 없고 증가. 분전증도 못 외워. 분전증도 못 외워. 항상 분수를 알아야 돼. 거의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이걸 뒤지게 외워버리면 뒤져도 안 나올 거야. 거의 예? 뭐라고요? 궁금하니까 얘기해봐요. 아까 50만 얘기는 다 외워버렸다고요? 아, 저 양반은 나랑 같이 뭔가 사업을 해야 돼. 저 허세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다 외워버렸다 이거지, 문장을.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분은 나중에 스카웃을 해가지고 학원 분위기 살리는데 분위기 메이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뒤지게 나오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학원 몇 개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그 아줌마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다른 학원에 영업지로 가신 걸로. 그래서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기준 1을 전제로 해서 다 소위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지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공급주택수 예, 기본적으로 한 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는 어떻다? 소유원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모르면 다 몇 채? 한 채 이렇게 갑니다. 집이 몇 채가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몇 채? 한 채를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고 있었다. 10채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다? 10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이게 별 쓸모가 없는 게 지금 이게 실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법에서 그냥 기본적인 틀만, 룰만 선언을 해놓은 거고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라고 법이 돼 있어.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시도 조례. 시도 조례에 맞춰서 정관으로 소위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뭘 통해서 결정된다? 정관을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은 실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걸 막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대원칙 정도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해서 자, 군전증 정도 좀 덩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뭐라고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였을 때는 어떻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나왔던 거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읽지 말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지분이 너무 작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지분을 쪼갰을 때 어떻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한 10년 이상 안 나왔어. 대충 보셔야 돼.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읽지 마시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22회 때 한번 나왔어요. 해서 그냥 어떻게 내겠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요?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겁나 지문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려내서 내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에서도 읽으면 뒤져. 아주 심플하게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개쓰레기였다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 전 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외웠던 것 자체가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요즘 문제는 점점 좋아져. 옛날에는요, 이 무식한 걸 막 내버렸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조리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썩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좋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해서 자, 나머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총회 1개월 전까지 통지. 이건 나중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예상 문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괜찮은 출제 이슈야.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변경 관련해서 몇 개, 3개 공부하셨습니다. 하나가 자,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객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 뭐가 있지? 면감 비증감 해서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면감 비증감 있었죠? 예, 그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자, 조합의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점점점 나오면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있었죠? 그 점점점 한번 답을 뽑았던 주제인데 그걸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딱 한 번 나왔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고하고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 구성이에요. 이게 출제 이슈라고. 인가받은 관리처 변경을 변경할 때 당연히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라고요? 인가받은 내용 변경할 때 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해서 요거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단순 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신고사항 이렇게 외우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을 뭐를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단순 정정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기본적으로 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시 앞에서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다시 갑시다. 자,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자, 지금 조합의 정관 내용 중에서 조합을 정관을 만들 때는 인가를 받아서, 시장구세 인가를 받아서 정관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때는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용으로 갈 때는 무조건 변경 나오면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지문 속에 하나 봤어요? 변경하고 어떻다? 신고할 수 있다.
있다. 자,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는요, 변경하는 경우 외에 단순 정정하는 경우에도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일단 변신이 기본이야. 변경하면 무조건 뭘 한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가는 게 좋아. 변신 얼마나 쉬워. 해서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 할 때 외웠던 게 뭐가 있었어? 변,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자, 이것은 절차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변, 정비계획 관련해서 아직 출제 안 됐지만 일변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자, 승인 등을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변단, 일변 외우셨죠? 그리고 자, 지금 또 변경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 우리 시험용으로는 다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어떻다고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원래 법엔 6개가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자, 변정을 하나 넣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보실 줄 알고 제일 간단한 주제가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 변경할 때 뭐라고요? 신고. 이렇게 가는 거야. 변경하면 어떻다? 신고라고 하는 거. 변신 이제 가는 거야. 무조건 단순하게 변경하면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게 5개가 나와 있다고 개별적인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신이라고 하는 거. 변신이라고 하는 거. 변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빠져 있구나. 나중에 수반 나오면요. 수반 하면 어떻다? 인가가 되게 됩니다. 수반하지 아니할 때는 자, 변경인데 수반하지 않으면 이건 신고가 될 테고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게 이제 양을 줄여서 가십시다. 좀 이따 문제 중에 엽기적인 문제 하나 나오는데 그 얘기 빼놓고 새로운 출제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변신수인 이렇게 가시면 돼. 변신수인 뭐야?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거야. 변신수인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변신은 2개 나왔었죠?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이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이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자, 지금 나왔던 문제를 제외하고 내릴 수 있는 게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 받아야 된다. 다시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 받아야 된다. 자료집 봐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 지금 새롭게 바뀐 거야.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계속 제가 짱구를 굴려갖고 고민을 하거든요. 이 파트를 다시는 뭘 낼까? 변신수인 해서 변신수인 이렇게 가십시다. 변경할 때는 뭐가 되고 신고사항이 될 테고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변신수인 신이 뭐라고? 신고. 인이 뭐라고요? 인가라고 해서 변신수인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 파트는 그러면 문제를 조금 이따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변신수인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정정 얘기 나오는데 그 문제 보면서 살을 붙여 드릴 거야. 해서 다시 지금 이미 시험 문제 나온 거 말고 그걸 피하거나 등등등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 공식이 뭐냐면 변경하면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수반하면 어떻다? 수반하면 인가 받아야 된다. 지금 나왔던 걸 벗어나서 내릴 수 있는 게 변신수인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됩니다.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거야. 해서 변신수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갈게 가볍게 가실 주제. 먼저 그림부터 먼저 보셔야겠다.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야, 그러면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기본 구조의 문제예요. 지문 속에 쓸데없는 거 들어가고 내는데 다시 건설이라는 건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가볼까요? 자, 지금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집니다.
된다.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이전에 고실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죠. 다시 기본 구조 공급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지금 이전의 고시일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지금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내가 30평짜리 아파트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관리청구의 인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에 돼야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된다. 자, 다시 사를 붙여보겠습니다. 소유권은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청구의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도 기존에 재개발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없다. 그러면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따 그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다른 놈이 그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관리청구의 인가가 떨어진 상태예요. 앞으로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 그게 인가가 떨어졌어. 근데 30평짜리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다?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자, 지금 관리청구의 인가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권리관계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정비사업 진행 안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 밟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아파트 지으려면 때려 부시고 등등등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고. 내 땅 밟지 말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자, 이렇게 관리청구의 인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능은 제약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특례 조항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또 법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다? 예외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울 건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이건 간순하게 가셔야 돼.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울 게 뭐라고요?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전의 고시일까지. 물론 항상 앞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렇게 예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 자, 두 번째 이슈. 자, 철거. 한번 답이 됐어요. 외우시면 돼.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할 수 있다. 끝 해서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몰라.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야. 내용 읽지 마시고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할 수 있다. 물론 원래 얘기는 이렇습니다. 관리청구의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요. 관리청구의 인가가 떨어져야지 무슨 문제?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편점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동네가 6년, 7년, 8년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 개발 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을 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뜯어 고칠, 지붕에 물이 새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살고 있는 분이 입장에서 저 형편되면은 이 집 그냥 비워놓고 딴 데 가서 집 사서 살아버린다고. 그럼 빈집으로 남아있겠죠? 공가로 남아있죠? 공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게 더 개판이 돼버려. 온 동네 개새끼들, 고양이들 그 집에 와서 진을 쳐.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괜찮아. 또 누가 자 머리에 그냥 피도 한 마리 넘는 새끼들이 그냥 거기서 담배 꼬나물고 괜찮잖아. 비 와도 놀 수 있고 해서 거기서 모닥불도 피우고 아주 그냥 파티를 해버려. 그러면 더더욱 이게 흉가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관리청구의 인가 전이라도 자, 소유자의 동의, 그 다음에 시장구세 허가 받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냥 외울 건 뭐야? 철거할 수 있다. 외우시면 된다고. 어차피 문장 못 외우니까 어떻다고요? 철거할 수 있다. 자세히 보지 말고 그저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철거할 수 있다. 이게 한번 답이 됐어요. 절대 문장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봤지 안 되니까. 그리고 기본 틀을 알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돼. 더 중요한 건 이 문장을 5초에서 6초 동안 읽어버려야 돼.
그래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어. 시험 지문에 지문이 5개야. 그럼 각 지문당 6초, 7초밖에 기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또 생각하겠지. 문제 있고 지문 5개면 10초씩 주네. 웃기고 자빠져 있지. 지문을 다 알아? 모르는 지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풀 수 있는 지문은 각 지문당 몇 초? 5초에서 6초밖에 없는 거야. 한번 시켜볼까? 5초에서 6초 동안 읽을 수 있는지? 이제 우리 같이 동업하시는 분. 아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질렀어야 돼. 그럼 나머지가 얼떨결에 같이 나도 100만 원 이거 이제 베팅할 수 있거든. 그럼 그 돈 받아 튀면 되는 거지. 다시 이거를요 10초 동안 읽을 수 없어요. 사업 시행자는 폐해 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구성의 허가를 받아서 인가 전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14초 딱 나와.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알았어도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지문당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7초에서 8초에서 끊어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좀 어려운 지문도 풀 수가 있다고요. 공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장난 아니라고 이게. 아 합격은 시킨다고. 내가 그건 자신 있다고. 나 학교까지 있어요. 선생님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5초에서 7초 안에 이걸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2초면 끝나. 2초면 끝난다고. 함정 파는 걸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시험 지문에서 몇 초 더 걸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2번 읽어야 될 지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 100%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7초 안에 끊어간다.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 지금은 뭐 실력이 없으니까 15초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뭐 7초, 6초에 끊겠지. 그런 거 없어요.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계속 기본적인 틀을 외우고 가세요. 자, 철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다 이 처분 또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 영향가 없는데 지문 한두 개 툭툭 던져놓는 그런 지문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관리 처분 인가, 효과 등에 관한 주제가 될 것이고, 자, 고개를 들게 되면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케일이 이 정도야. 단지가 3,000세대가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준공 인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인가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될 절차를 준공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 동별 세대별로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요 얘기는 도시개발법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쓰고 준공검사자는 원칙적으로 다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 받으면 준공검사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허가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나왔던 출제 포인트. 그럼 정비법도 당연히 논리구조가 준공인가 전에도 허가 받으면 또 다 사용할 수 있다. 겁나 길어. 그리고 겁나 긴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 대충 눈으로 봐도 의미 새길 것도 없어. 나중에 요게 이제 30회 때인가 29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 틀리게 뽑으면 없다 이렇게 뽑아. 근데 답 안 뽑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사업 시행자 준공 인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한 후라고 돼 있죠. 해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을 때 뭐 한다? 이전의 고시라는 것을 한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을 때 뭘 한다고요? 이전의 고시. 그럼 실제 소유권 이전 효력은 이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언제라고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나오게 되는 주제가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다 장난칠 때는 이제 고시가 있는 날에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데 답은 아니야. 얘는 워낙 기초 중에 기초가 되니까. 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소유권 외 권리도 당연히 어떻다?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다 옮겨가야겠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이 여기에 뭐 지상 저당권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자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갑의 권리는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이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겠지요? 그죠? 아파트로 옮겨간다고?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언제다?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겠죠? 네. 저당권도 따라가야 되죠? 많아. 저당권 말고도 뭐 겁나 많어. 자, 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그리고 주인법상 대양 요건을 갖춘 입차권도 언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뭐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아무거나 뽑아내. 지상권을 뽑기도 하고 다 뭐를 뽑을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겁나 어려워. 왜? 아무거나 하나 구성을 하니까. 왜 이렇게 뭐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뒤만 보라고. 뒤만 보면 감을 잡아. 근데 앞에서부터 이 긴 문장을 쫙 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손을 못 댄다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답이야.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고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얘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문장 구조상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소유권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취득하고요. 각종 권리 어떻다? 같이 옮겨간다. 이걸 이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우선 이제 공부하실 주제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에게 가서 볼까요? 저당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 우리 물권이라는 건 목적물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가 포락지가 돼버렸다. 토지 소유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토지에 지상권이 있었다면 지상권도 어떻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화재로 모두 소실되게 되면 껍데기도 남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하나만 더. 우리가 저당권 자, 목적물 관련해서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수용 있게 되면 등기법 공부하실 때 상지를 제외하고 등기관이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이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은 이 저당권도 어떻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자,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 돈을 빌린 사람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 청권이 있거나 또는 수용보상금 청권이 있다라고 하면 저당권자가 그 화재보험금 청권 또는 수용보상금 청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자,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야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억 정도 가치가 있었고 저당권자가 자, 저당권 2억 정도를 설정을 했다. 근데 얘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니까 1억짜리를 분양을 받고 청산금을 만약에 2억을 받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어떻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옮겨가죠? 이전에 고실의 다음날 옮겨간다고. 근데 저당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자기를. 왜? 2억 빌려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아파트를 1억짜리 분양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자,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자,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게 이제 민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뭐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리게 뽑으려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해서
이 파트는 지금 설명은 겁나 길어지는데 시험 문제 답은 되게 간단해. 왜 이렇게 뭐야? 공부할 때 책 좀 읽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책 읽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은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 맨날 게임만 해. 책 읽지 말라니까 절대 게임만 해. 그래서 뒤지게 게임만 해.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지랄이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아주 물 만난 고기야. 물 만난 고기야. 해서 하여튼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과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구성을 하거나 옳은 것을 고르셔 뭐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자, 정비구역 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 거죠. 그죠? 네. 자, 우리 비슷한 주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 지정에 따라 국토기획법에서 이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택지 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 버리게 되면 굳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 용도적은 과거로 환원된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존속되지 않는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이런 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있을 때 용도지역은 과거로 환원된다, 환원되지 않는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뭐라고? 환원되지 아니한다.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끄트머리 있다고. 제일 끄트머리. 문장을 읽으면 안 돼. 제일 끄트머리 보면 옳은 것을 고르셔.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것을 고르셔. 환원된 것으로 본다. 요딴 식으로 나온다고요. 자, 세 번째 주제.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뭐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정비사업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굳이 정비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다 치고 이제 답을 외우셔야 돼. 자, 이명제인데요.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정비사업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정비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원래 지금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조합도 다 나가래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소송 붙어야 돼요. 조합하고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하고 청산금을 적게 줬네, 많이 줬네, 소송 붙어야 돼. 그래서 조합은 존속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 힘들어 죽겠네. 다시 외웁시다. 이전에 고시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똑같은 얘기. 소유권 외 관리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절대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무식하게 단어 단위로 외워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대박이야, 대박.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딱딱딱 이게 보여. 진짜라니까요. 저 옛날에 처음에 강의할 땐 다 설명해 줬어.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고. 못 외워 다들. 다 부지런한 짓거리야. 그냥 답이나 외우시면 돼. 이것만 가시면 딱딱 다 끊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청산금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기존 지분하고요, 분양받은 지분을 비교해서 다 청산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나올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번 답이 됐는데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고 말씀드렸어.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공법상 채권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 특이한 거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답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청산금 채권.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분 대비해서 적게 받거나 많이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럼 청산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언제 발생합니까?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발생하죠?
이전에 고실의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니까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그게 확정되는 게 언제라고요? 이전에 고실의 다음날 청산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근데 그날로부터 5년 동안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뒤에 문제 볼 텐데 이거 나와요.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부터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야?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5년간 이 청산금 채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2번 나왔던 주제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세트로 가는 주제. 거의 나오지 않는데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할, 징수, 교부 나와 있죠? 색칠해놨어.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 징수 어떻다?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절대 앞에 사연 보시면 안 돼. 사연들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이거 냈다, 저거 냈다. 사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전체 그림 보면 사업식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이 뒤쪽에서 포인트 삼았던 것이 바로 동별 세대별로 허가 등을 할 수가 있다. 중요치 않았었고요.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머지 권리는 어떻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저당권의 물상대의, 즉 줄여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편 이전에 고시가 있게 되면 정비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조합은 계속해서 다 존속한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한편 청산금이 결정되는 시기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바로 5년간, 5년은 중요치가 않아. 5년은 절대 틀리게 안 내. 이 지난번 시험에서 다음 날을 빼서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잠시 그렇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